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경제브리핑이 얼마나 잘 나가길래 그런 큰 기업에서 광고를 했을까? 그렇죠. 저희가 1년 남짓 방송을 해왔는데 광고주 중에 가장 큰 회사였죠? 그렇죠. 메리츠 화재에서 고맙게도 이달 한 달간 저희한테 광고를 하시겠다고 해서 어제 첫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일리지 특약 주행거리를 연동해가지고 할인해주는 이런 보험 상품에 대한 광고였거든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메리츠 화재에서 광고한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지는 않죠. 다 이 상품이 진짜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봤더니 저희 방송이랑 참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선택한 광고였거든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로운 보험 상품? 그렇죠. 예. 보통은 1년 2만 킬로 내외를 뛴다고 그래요. 자동차를. 근데 1km를 뛰든 10만 킬로를 뛰든 보험료가 기존에는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메리츠 화재 마일리지 특약 제품은요. 적게 뛰면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거예요. 기존에도 이 비슷한 상품들은 다른 회사에서 있었어요. 근데 메리츠 화재가 자랑하는 것은요. 이 할인율이 업계 최대라는 거. 예. 그리고 앱이나 웹에서 내가 이 정도 운행을 하고 이 정도 컨디션인데 보험료를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나 이거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재미난 게요. 요즘 네이버 페이 같은 서비스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대. 오호. 또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요. 네이버 포인트 이거를 최대 2만 원까지 적립해 준다고 하니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인 거죠. 예. 여기서 2만 원이 또 할인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보험 상품 문의를 하려고 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전화가 오잖아.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 제품은요. 상담사분들이 따로 전화를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나 전화하고 이런 거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은 부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제 자동차 보험 갱신해야 되시거나 아니면 새로 가입해야 되시는 분들은 한번 메리츠 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런 혜택 진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저희가 이렇게 유치를 하고 또 애청자분들께서 실제로 광고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그게 또 저희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좋은 광고 저희가 더욱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방송도 더욱더 퀄리티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알고 있었나? 비즈니스 북스가요. 저희 애청자들한테 책을 쏘시겠대. 얼마나요? 20권. 20권이나요? 이게 20권이면 돈으로 쳐도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책인가 궁금하실 텐데 책 제목은 구글의 미래. 구글의 미래. 인공지능 알파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프로젝트 룬? 전 세계 인민들에게 무료 와이파이를 보급하리라. 이런 아주 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마구마구 하는 구글. 이 구글의 내일을 살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참 재미난 게요. 기존에도 구글 관련된 책들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글의 창업자인 레이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기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저잖아. 저기 박 PD 말고. 그러면 유의하게 인정했던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토마츠 술출한 분인데 네. 이분이 저자예요. 이분이 5년 동안 레리 페이지뿐만 아니라 에릭 슈미츠 이런 구글 관계자 40명을 직접 만나서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층과 유일하게 연결이 된 기자다. 그 기자가 쓴 책이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쓴 책은 사실상 이 책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전에 나왔던 책은 다 소설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을 그냥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비즈니스북스에서 저희 애청자들한테 20권이나 쏘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비즈니스북스가 20권을 지원을 해주신 배경에 저희 정기 구독자 2만 명 돌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녹음 기준으로요, 약 500명 정도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평균 많으면 100분, 150분 정도 가입을 하세요. 정기 구독으로. 물론 정기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청취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정기 구독을 하시면 알람도 뜨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곧 2만 명이 돌파가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북스에서 축하한다 이러면서 20권을 쏴주기로 하신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20분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대충 감 잡으실 건데요. 올해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섹션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글로벌, 화요일 IT, 수요일 일자리, 목요일 자동차,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방송을 듣다가 이런 분야를 좀 더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 섹션은 좀 지루하다 빼버려라 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오디오 음질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으실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불편한 점도 저희한테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디오 음질은 이런 메리츠 화자 같은 광고가 계속 들어오면은 바로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벤트 기간은요 좀 짧아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거든요. 15일까지고요. 예. 이때까지 저희 팟빵 게시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는 SNS 있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 페이지 같은 곳에 저희 방송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방송 링크 같은 거 걸어주시고, 그것도 저희 팟빵 게시판에 그 스샷을 증거로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예. 나는 아이튠즈로만 듣는데 왜 팟빵 게시판에 글을 어떻게 쓰지? 이런 분들도요, 아이튠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그분도 저희가 팟빵에 올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점은요, 팟빵이나 아이튠즈 이외에도 팟캐스트 플랫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가 나머지 플랫폼까지는 살펴볼 여력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구독자 2만 이벤트 비즈니스북스 구글의 미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쌀 소비가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쌀을 반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0년 전에 비해서 통계청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작년 우리 국민이 하루에 소비한 쌀 양이요 172g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고 봤더니, 보통 우리가 밥 한 그릇 공기 그릇에 담잖아요. 2공기도 안 된다는 거야, 오호. 이 양이요. 그러면 다들 뭐 먹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1985년에는요 한 사람이 한 해에 무려 128kg의 쌀을 먹었대요. 와, 많이도 먹었네요. 네, 그러던 게 30년 지난 작년에는 62kg 정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반타작이 됐는데, 대신에 보리, 밀, 잡곡, 콩, 기타 양곡 소비량은 8.8kg으로 조금 늘어, 조금. 그러니까 쌀을 안 먹는다고 해서 다른 잡곡을 먹었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아하.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까? 의외로요,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려고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근데 탄수화물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밥이라는 거야. 어허. 그런데 문제는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필수 영양소라고 그러냐, 3대 영양소. 그렇죠. 이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요 몸의 균형이 무너진대. 그러니까 집중력도 저하되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근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아,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 다크서클 많으신 분들 밥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물론 탄수화물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탄수화물 나름이라는 거야. 아, 쌀에 있는 탄수화물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거, 설탕, 밀가루, 빵 이런 거,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은 급이 다르다는 거야. 아 그러면 어느 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 당연히 후자가 나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백종원 아저씨는 어떻게? 그 아저씨는 설탕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뚱뚱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쌀에 있는 탄수화물은 아주 퀄리티가 좋은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은 적정량을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요, 쌀이 지금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쌀 재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반토막 나는데 3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의 반토막 5년 뒤. 그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쌀을 수입을 해야 되면 쌀값이 10배, 100배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야, 큰일 났네요. 이게 식민지가 아니고 뭐겠어요? 쌀 식민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통계를 보면서 아니 이게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 학생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침부터 한가하게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아, 밥 먹을 시간조차 없군요. 그렇죠. 애들은 7시까지 아침에 학교 가야 되죠. 아빠도 마찬가지죠. 남들보다 늦게 가면은 경쟁에서 낙오되죠. 엄마라고 뭐 한가하게 집에서 탱자탱자 놀 수 있나요? 열심히 또 자기 수련해야 되죠. 쌀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그러는데요. 아 우리 집은 쌀을 너무 많이 먹나 봐. 왜 이렇게 쌀을 자꾸 주문해야 될까? 이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삼시세끼를 거의 다 챙겨 먹기 때문에. 저희는 경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낙오될 게 없잖아. 요즘 자영업자들의 몰락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네. 자영업하기 진짜 힘들다. 저희가 지난달 말에 긱 이코노미 그 방송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긱 경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재미난 통계 자료가 나왔네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거의 전국에 걸쳐서 다들 힘든데 유일하게 잘 되는 곳이 있대. 유일하게. 네. 섬일 것 같아. 맞아요.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뭘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7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연보 이걸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 종사자가요. 670만 7천 명으로요. 전년에 비해서 2.2%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어 버렸대요. 670만이요? 네, 자영업자가 진짜 많죠. 와,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로 치면은 국민의 거의 한 3분의 1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 수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줄었을까 봤더니 놀랍게도 대도시에서 많이 줄었대. 부산 지역에서는요 무려 5.9%나 줄어버렸대요. 이 통계에서 5.9% 거의 6%잖아요. 그렇죠. 또 인천도 같은 기간에 7.2%가 감소를 했고요. 대구도 2.8% 감소, 대전도 1.1% 감소. 거의 대부분 대도시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진 않았대. 살짝 늘어났대요. 네. 0.8% 늘어났는데 놀랍게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7%가 증가했대요. 도대체 제주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 귤 농사 짓는 분들이 늘어났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주도가 요즘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놀러 가잖아. 관광객들. 그렇죠.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면서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쇼핑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통역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초로 앱으로 아파트를 팔았대요. 앱으로.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이용한 첫 계약이 지난 2일에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행이 됐대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되는 거였나 보죠?
원래요, 이런 시스템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려면은 태블릿이 있어야 됐대요. 어허. 근데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 부동산 사무실의 사장님들이 이 태블릿을 거의 안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가 안 되겠다, 앱을 만들자 해가지고 비슷한 시스템을 갖춘 앱을 만들었는데, 앱은 태블릿이 없어도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아파트인고 봤더니 서초구에 LH 서초 5단지라는 아파트가 있대요. 여기에서 실제로 앱으로 계약을 한 사례가 나왔는데, 앱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 장점이 많네요, 의외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실거래 신고를 늦게 하면요, 과태료를 매긴대. 아, 이것도 과태료를 내는군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앱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가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요, 확정일자, 이거 중요하잖아. 그렇죠. 이거 꼭 받아야 되죠. 예, 전세입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도 기존에는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앱으로 하면 바로 이것도 실시간으로 일자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 가도 돼. 그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은행 등이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이렇게 앱으로 매매를 하면은 전세자금, 매매자금, 이 대출 금리를 많게는 0.2%포인트 깎아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은 광고를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 광고를 했던 다방 같은 데가 그렇죠.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다방에서도 해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파트를 사고 전세를 빌리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게 부동산 거래가 좀 큰 돈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사기당하기 십상인데 그런 거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전문 인력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중간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상한 앱을 만들어서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활기를 칠 거 아닙니까? 박 PD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달을 보면서 진짜 저기에 토끼가 살고 있진 않을까? 왜냐하면 달 뒤쪽에 인류가 보지 못한 신기한 문명이 있다. 예. 이런 걸 그린 애니메이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암스트롱이 뭐 달을 밟고 어쩌고 이런 거에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 음모론자군요. 그게 60년대였잖아. 그렇죠. 근데 50년 동안 그 이후로 달을 못 갔어. 쉬우니까 못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요? 아무튼 그동안에 못 간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명들이 있는데 조만간 다시 인류가 달 탐사를 시작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한다는 거예요. 민간인이요? 민간인이죠. 민간 기업이 하는 거니까. 오. 이게 뭐냐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전한 소식인데요, 민간 기업인 문 익스프레스가 내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달 탐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냈어요. 뭔 얘기냐면 문 익스프레스가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겠죠, 여기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9kg 정도 되는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 장비를 실어가지고 달을 조사를 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걸 하는 문 익스프레스가 어떤 기업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기업은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대요. 스타트업이고요. 직원은 4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럼 달에 가서 토끼가 있나 없나 조사를 하겠군요. 토끼가 있나 없나? 뭐 이것도 보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혹시 문명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것까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아무튼 너무 재밌지 않아요? 40명밖에 되지 않는 스타트업이 달 탐사에 나선다. 스케일이 다르죠? 되게 멋지네요. 아무튼 이 기업은요,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나빈 제인과 국제우주대학 설립자인 밥 리차드, 그리고 우주 전문가인 바니 페리란 분이 2010년에 공동 설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0년에 설립해가지고 내년이니까 2017년, 7년 만에 달 탐사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네요. 화성을 간다는 일론 머스크 형이 배가 좀 아프겠는데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걸로 판명이 났어. 그래요? 네. 뭔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까지는 아니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보통 SNS를 이용을 할 때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거를 가급적 중복 이용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해킹을 당하기가 쉽다. 특히 쉬운 번호들 있잖아요. 뭐 1, 2, 3, 4, 5, 6이라든지 자기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커버그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 계정이 털렸어. 아하. 저커버그의 트위터랑 핀터레스트 계정이요, 해커 그룹에게 완전히 뚫렸어. 그 원인을 봤더니 얘가 다다다라는 비번을 이곳저곳에서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다다라는 비번을 쓴 사람이 무려 1억 명이었다는 거야. 오. 이 다다다가 뭐냐면요, 그냥 철자 영어 스펠로요, DADADA. 근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항상 가이드라인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곳에서 쓰던 비밀번호를 여기에서 중복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놓고서 지는 다른 데서 쓰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해킹이 된 거죠. 아무튼 트위터랑 핀터레스트가 해킹이 됐는데 여기서 재미난 거 밝혀지진 않았나 보죠?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에?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웬 아재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릿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어제가 쉬는 날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방송은 그대로 나갔었죠? 네. 저희가 미리 녹음한 인터뷰 내용을 내보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저희가 밀렸기 때문에 외신에서 중요한 내용이 전해졌는데 그거를 빼놓고 가기가 힘들어서 오늘 섹션은 외신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현충일 연휴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많이 입맛을 다셨을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국민 기본소득안 도입을 위한 국민 투표가 펼쳐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월 300만 원을 매달 아무나 누구에게나 준다. 이거를 해도 좋을까 말까 국민 투표에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스위스는 선진국이라 달라. 또 나도 스위스로 이민 가고 싶어. 이런 스위스 국민들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는 댓글들이 많이 쏟아졌었죠. 근데 국민투표 결과는 좀 기대에 못 미쳤어요. 네. 스위스 국민의 무려 76.9%가 반대를 해버렸거든요. 찬성은 겨우 23.1%. 100명 중에 77명이 반대를 했군요. 그렇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이런 기사를 쏟아냈어요. 월 300만 원 공돈의 유혹을 뿌리친 스위스,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일침, 놀고 먹는 낙원을 거부한 스위스 유권자들, 스위스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극찬을 한 거죠. 네. 게다가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좌파들은 스위스 국민들 이해하지 못할 것. 모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홍준표. 그래서 스위스 국민 투표에 열광했던 우리 국민들을 그것 봐라. 그런 거 기대한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렇게 질책하는 듯한 이런 기사들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찬찬히 보니까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지 않길 진심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바랬던 것 같아. 그렇죠. 일단 왜 국내 언론들이 이런 행태를 보였는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개념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 또는 사회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특히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고 해요. 뭐 이렇게도 설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총합은 그 구성원들이 당연히 함께 누려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특히 재미난 것은 이 기본소득 개념이 상당히 오래됐어. 뭐냐면 토마스 모어라는 소설가 아시죠? 예. 유토피아 쓰신 분. 예. 이 유토피아가 1516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책에 처음 언급이 돼 있어. 이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60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유토피아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아무튼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대요. 이때까지의 모든 복지 제도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전제로 왔거든요. 하지만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것처럼 혁명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계셔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일 안 해도 먹어라. 그거잖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혁명적인 발상인데 왜 스위스 국민들이 이걸 거부를 했을까? 국내 언론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공짜 돈이 일할 동기부여를 사라지게 해서 스위스 경제를 꼬꾸라뜨릴 수도 있다. 아까 박 PD 얘기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만 늘어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게다가 요번에 기본소득에 관련된 재정 부담을 따져봤더니 무려 280억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나 필요하대. 당연히 스위스 재정 부담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스위스 국민들이 이걸 거부했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는 우리 언론의 해석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정작 스위스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방금 박 PD 얘기처럼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유가 이것만일까?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따져볼까 합니다. 예. 일단 이 300만 원이란 게 명확하게 요번에 300만 원 주겠다 안 주겠다 요거 가지고 투표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국민소득 개념이 도입되면 약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3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는 월 300만 원이다? 월급이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사는데 별로 부족하지는 않아요. 물론 흡족하게 막 이렇게 쓰기는 힘들겠지만 300만 원이면 아껴 쓴다고 하면 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돈 정도의 수준은 된단 말이에요. 저는 흡족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월 300만 원 버는 거잖아. 실제로 서울연구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연구원에서 조사한 2013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를 조사해 봤더니만요. 314만 원이에요. 300만 원 거의 비슷해. 네. 그리고 또 최저임금 있죠. 이거를 월급으로 따지잖아요. 126만 270원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300만 원이면 거의 2배가 넘잖아. 네. 그러니까 넉넉지는 않지만 진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틀렸다고 얘기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스위스 사람한테도 300만 원이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똑같은 의미로 다가올까? 뭔 얘기냐면요. 일단 스위스가 물가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진짜 살인적인 물가예요.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빅맥 지수라고 있죠. 네. 빅맥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빅맥 지수가요 6.44달러. 우리나라는 얼마인 줄 아세요? 3.59달러. 우리나라의 2배야, 2배. 그러니까 빅맥을 하나 사 먹을 때 스위스 사람들은 2배의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가가 2배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스위스 사람들한테 300만 원은 우리나라 오면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150만 원?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약 126만 원이었잖아요. 네. 최저임금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수치야. 그러네요.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진 않다고 해요. 근데 스위스에서 빈곤선에 해당되는 소득이 얼마냐면요. 2219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스위스에서 매달 300만 원을 받는다? 놀고 먹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해석은 기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안 당연히 되죠. 생활이 안 되잖아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놀고 먹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난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 놀고 먹을래 이럴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들이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 출판 김영사.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더라고요. 기본소득을 가장 반길 만한 집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데가 노조잖아요. 네. 노조에서는 이 기본소득 도입되면 자기들 노조 가입자들 상당히 생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당연히 찬성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번에 보니까 이 기본소득 도입에 노조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일자리 때문인가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일단 노조에서는 이런 점을 들었대요. 기본소득이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대. 왜냐하면 스위스가 선진국이잖아. 네. 엄청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진짜 촘촘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현재도 스위스 국민들은요. 12개월 이상,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동안만 세금을 착실히 내면서 일하잖아요. 혹시 실직하더라도 2년 동안은 기존 임금의 70에서 80%를 국가에서 준대. 실업급여네. 실업급여인데 우리나라랑 수준이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얼마나 오래 내야 돼요. 거기다가 보장해주는 임금 수준도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금의 70에서 80%를 보장해 준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1억을 받던 사람이든 1,000만 원을 받던 사람이든 똑같잖아요. 최대 한계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실업률도 유럽 평균에 비해서 엄청 낮아요. 실업률이 3.8%밖에 안 돼. 이 정도면 거의 완전 고용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훨씬 더 요구를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받고 있는 복지 제도가 훨씬 낫다. 이게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또 다른 이유도 있대요. 이번 기본소득 지급 대상이요. 스위스 국민뿐만이 아니래요. 최소 5년 이상 스위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한테도 적용한대. 외국인도요? 만약에 도입된다면.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5년만 스위스에서 합법적으로 살면 기본소득 스위스 국민이랑 똑같이 준다? 이민자가 늘어나겠네? 이렇게 우려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민자가 갑자기 또 급증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복지제도 이게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공포심이 발동한 거예요. 실제로 기본소득 반대를 주창해온 스위스 국민당 여기 소속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 모든 개인에게 돈이 지급된다면 수십억 명의 사람이 스위스로 진입하려고 할 것이다. 주민들한테 기본소득 그러니까 반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지금 유럽이 가뜩이나 난민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는지 요번에 기본소득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큰 표차로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외신을 보니까요,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이란 이슈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것만 해도 큰 성공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이 기본소득 얘기가 처음 나온 게 2013년이래요. 이때 법안을 발의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기본소득을 위한 지식인의 모임, 이름도 재밌죠? 이런 단체거든요. 이 단체도 이번에 부결됐는데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국민투표가 부결됐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 수십 년간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처럼 여겨졌지만 오늘날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 때문인가? 요번에 반대가 77%나 됐잖아요. 그 반대론자 중에 70% 정도가 출구조사에서 이런 대답을 했대. 앞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5년 뒤에는 도입될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예. 지금 당장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대세다. 이거 꺾일 수 없는 흐름이다. 조만간 도입될 것이다. 반대한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본소득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같은 애들이 나오게 되면, 그죠? 경쟁력 뭐 이런 것도 막 따지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 그들도 최소한의 삶은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그 방금 박 PD가 얘기했던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은 이런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너 일할래? 그냥 로봇 시킬까?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면 싫어? 그러면 월급 반띵? 그러니까 말이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강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 자체가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게다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면서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사용자들의 요구를 막을 수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권리도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크고요. 오너나 자본가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는 취업 준비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무슨 일을 잘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뭐 3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든 뭐 비정규직이로든 일을 해보다가 이거 내 적성에 맞는데? 여러 일을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이 안 나오면 이거 자체를 못 하잖아.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평생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국가 차원에서 보면 얼마나 손해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국가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때문인지 스위스 말고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나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었죠.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네. 나미비아도 벌써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1만 가구, 전국 가구가 130여만 가구 되는데 그중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월 550유로, 그러니까 약 70만 원 정도죠. 이 550유로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2년간 시범 실시하겠대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할지 안 할지 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요 실험 결과도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중부 대도시 위트레이트라는 시가 있죠. 이 위트레이트를 비롯해서 19개 시가요. 전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 여기는 좀 많아요. 120만 원 정도죠. 이거를 지급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래요. 일단 위트레이트 시에 따르면요. 우선 일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매달 900유로를 제공하고 이외에 따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액을 깎지 않아서 진짜 노동 의욕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이렇게 받고도 노동을 열심히 하는지 이거를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요, 만약에 소득이 없어, 당장 내가 라면 하나 끓여 먹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쁜 길로 빠져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근데 기본소득이나 이런 게 갖춰진다면 범죄 유혹? 글쎄요. 아무리 유혹이 와도 쉽게 뿌리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안녕, 이 안녕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들한테도 훨씬 도움이 되는 제도일 수가 있다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요즘 보복운전 난리잖아요. 사회적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물론 다양하겠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시간에 쫓기고 경쟁에 쫓기고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유가 있으면 운전을 할 때도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영국 같은 데에서는 기본소득이랑 비슷한 개념의 제도를 벌써 4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뭐냐면요. 생활임금. 이거는 물가를 반영해서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이래요. 이게 4월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앞으로 영국 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되게 많죠. 이 나라들이 다 뭐 하고 있을까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빠져 있어. 아무튼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줬더니 일부 언론들의 우려대로 근로의욕이 꺾이는지 아니면 기본소득 덕분에 오히려 근로의욕이 살아나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기본소득이 있어야 내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컵라면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지하철 스크린도 고치다가 목숨을 잃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 월급 보니까 뭐 100만 원 초반이더라고요. 근데 기본소득이 있었더라면 과연 이 청년이 그날 그 시간에 스크린도어를 고치고 있었을까? 다시 한번 반문을 해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박 PD 얘기처럼 이런 기본소득 실험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헬조선으로 불리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참 재미난 글을 하나 봤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샌드위치 가게. 샌드위치요? 네, 샌드위치 진짜 파는 가게예요. 일단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샌드위치 가게 같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은 1층을 가장 선호하죠. 네. 2층만 돼도 이거 사 먹으러 잘 안 올라가잖아.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사가 더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 멜버른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 제플 슈츠는 무려 7층에 위치했대. 7층이면 거의 학원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러니까 옥상이에요, 옥상. 아니 7층에 있기 때문에 의자나 테이블도 없대요. 이 샌드위치 가게는. 그런데 이 가게가 소위 대박 가게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는데요. 도대체 7층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가 왜 이렇게 장사를 잘할까 궁금하시죠? 일단 비밀은 가게 이름에 있대요. 가게 이름 아까 제가 제플 슈츠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플은 호주에서 샌드위치를 뜻한대요. 그리고 슈츠는 뭐냐? 낙하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낙하산 샌드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설마 샌드위치를 낙하산처럼 던져주는 건 아니겠죠? 그 설마가 현실이 된 거야. 에? 이 가게 점원들은요 손님들한테 샌드위치를 낙하산에 달아서 내려보낸대요.
그러니까 손님들은 미리 이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오늘 내가 몇 시에 무슨 샌드위치, 뭐 예를 들어 참치 샌드위치 먹고 싶으니까 주문합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샌드위치 가게 바로 밑에 가면 7층에서 점원들이 그 샌드위치를 낙하산에 달아서 내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늘에서 샌드위치가 쏟아지는데. 그러게요. 예전에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진다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 근데 이거는 배달 사고가 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 배달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있겠죠. 아무튼 그 샌드위치를 받는 장소 표시도 있대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자리에서 받으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문한 사람이 거기 딱 오면 이제 확인을 하고 위에서 샌드위치를 내려보내겠죠. 그러면은 그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 몰려든다는 거야. 그래서 몰려들어서 그러면 나도 저기서 샌드위치 좀 주문해서 저걸 받아보는 짜릿한 경험을 해봐야 되겠네. 점점 손님이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듣기만 해도 재미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음식점이 7층에 있다? 장사 포기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단점인데 이거를 낙하산이란 신기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장점으로 승화시켰잖아. 진짜 제목대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그런 대박 가게란 얘기인 거예요. 기발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자책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단점을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낙하산 마케팅은 우리나라에서 뺏긴 것 같아. 우리나라의 낙하산 인사들? 워낙 많이 갖다 꽂으니까 사람을 갖다 꽂아버리잖아. 그러면 제플슈츠 사장이 혹시 한국계일까?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렇죠.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호주 형, 그 진짜 사회에 나오는 샘 해밀턴. 걔가 제보를 해줬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